안녕하세요. 네, 공공노무본의 황정노무사입니다. 네, 먼저 저희 노무법인을 좀 먼저 소개시켜드리면요. 저희 공공노무법인은 전기공사 공제조합하고 노동법률 자문 서비스를 지금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조합원님들께서 노동 관련해서 자문받을 사항이 있으시면 이 전기공사 홈페이지를 통해서 그 자문을 요청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자문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 또 아니면 유선으로 이렇게 상담을 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이용을 부탁드리고 저희들이 일단 기존에도 이제 이런 노동법률 관련해서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고 이런 서비스 한 내용들을 또 책으로 만들어서 배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데이터들이 많이 쌓이다 보면 경영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거로 생각합니다. 오늘은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요. 네, 요거는 제 소개인데요. 교재 안에 보시면 제 소개가 있으니까 제 소개는 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재에 보시면 원래 제가 2교시로 준비를 좀 했었는데요. 이게 교시가 바뀌면서 1교시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교재에 보시면 71페이지 부분을 먼저 보시면 거기 부분에 나온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일단 중대재해처벌법의 이해라는 부분하고요. 그 다음에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그다음에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 대응 방안, 중대재해 발생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라는 어떤 내용으로 교육을 준비를 했습니다. 다만 이제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라는 부분은 저희 이제 안전기술원에서 이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실 건데요. 교재에 보시면 저희들이 작년에 전기공사 업체를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했던 내용들을 이 컨설팅했던 어떤 중요 포인트를 교재 안에는 담아 넣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아마 오늘 이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관련된 내용들을 교육을 받으시고 이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대한 어떤 체계 구축을 하실 때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교재의 내용들은 꼼꼼히 읽어보시면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실 거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 3번 목차에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 대응 방안과 관련된 이런 내용은 어떤 실무적인 어떤 내용을 저희들이 어떤 이론적인 것보다는 기존에 저희가 중대재해 발생해서 대응을 했던 그런 내용을 사례를 바탕으로 설명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 중대재해처벌법 관련해서 최근에 판결이 2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판결 내용에 대해서 먼저 영상을 보시고 그 다음에 중대재해처벌법 관련된 내용을 좀 설명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를 처벌하는 중대재해법을 위반한 혐의로 한 원청업체 대표에게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지난해 1월 중대재해법이 시행된 뒤 첫 판결입니다. 사공성근 기자입니다. 경기 고양시의 병원 공사 현장입니다. 지난해 5월 40대 하청업체 노동자가 도르래를 이용해 100kg 무게의 철근을 끌어올리다가 5층에서 추락해 숨졌습니다. 사고 당시 안전난간은 해체돼 있었고 노동자의 몸을 잡아줄 안전벨트는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원청업체 온유파트너스의 대표 정모 씨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법원은 정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형이 가능하도록 한 법 시행 1년 3개월 만에 나온 법원의 첫 유죄 판결입니다. 한 말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판부는 산업재해에 대해 사업주와 도급인에게 무거운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졌다며 중대재해법 취지를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위험 요인 확인 절차를 마련하는 등 업무상 의무 중 일부만 이행했더라도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안전난간의 임의 철거 등 건설 근로자 사이에 만연한 관행도 일부 원인이라며 책임을 모두 대표에게만 돌리는 것은 가혹하다고 형 집행을 유예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중대재해법 시행 이틀 뒤 발생한 산표 채석장 붕괴 사고를 포함해 전국 법원에서 재판 중인 사건은 모두 14건입니다. 이달 말에는 설비 보수 작업을 하던 협력업체 노동자가 숨진 한국제강 사건의 선고가 예정돼 있습니다. SBS 사공성근입니다. 네, 이 첫 번째 판결은 온유파트너스 판결인데요. 이게 중대재해법 관련해서 적용된 판결 중에 첫 번째 판결로 됐고요. 온유파트너스 대표 같은 경우에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그리고
벌금은 3천만 원 이렇게 그 판결이 나왔는데요. 실제로 이제 집행유예가 나왔기 때문에 실형은 그 받지 않았다라는 측면에서 이제 조금 그런 시민사회 단체의 비판이 있었는데요. 바로 이어서 이제 이것도 얼마 안 됐습니다. 4월 26일 날 판결인데요. 요거는 그 내용을 보시면 이제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징역 1년을 판결을 받으셨는데 바로 법정 구속이 되셨어요. 그래서 내용 좀 들어보고 뒤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제강 대표가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판결 중엔 첫 실형 선고입니다. 장선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창원지법 마산지원은 한국제강 대표 성모 씨에 대해 징역 1년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지난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원청업체 대표가 구속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재판부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 목적과 재정 경위를 고려해 볼 때 경영 책임자에 대해 엄중한 형사 책임을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과거에도 산업재해가 빈번히 발생해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 등에서 한국제강 사업장의 종사자의 안전권을 위협하는 구조적 문제가 있는 걸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대표 성 씨는 지난해 3월 경남 함안군 한국제강 공장에서 설비 보수 작업을 하던 협력업체 소속 60대 노동자가 크레인에서 떨어진 1.2톤짜리 방열판에 깔려 숨진 것과 관련해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 경영 책임자를 처벌하도록 하는 법입니다. 건설 현장은 공사 금액 50억 원 이상인 경우에 적용되고 법정형은 1년 이상 징역형 또는 10억 원 이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SBS 장선입니다. 네, 이 두 개의 지금 판결이 지금 나왔고요. 이게 지금 다 얼마 되지 않은 판결인데요. 어쨌든 이제 처음에 그 온유 파트너스는 이제 실형은 면했지만 어쨌든 징역 1년 6개월이라는 그걸 받았고요. 그다음에 여기 지금 이제 한국제강은 여기 보시면 징역 1년에 실형의 법정 구속이 되셨고 그다음에 이 법인한테는 그 벌금 1억 원이 이렇게 부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한국제강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조적으로 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다라는 부분하고 사실은 이제 여기 사망 사고가 발생한 이후에도 2022년 6월 9일부터 같은 달 10일까지 그 한국제강 사업장에 대해서 실시된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감독에서 총 21개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불이행 사항이 적발되었다라는 그런 내용에서요. 이 중대재해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제 그것 때문에 그 안전보건 근로 감독을 했을 때 또 21개가 그 적발이 돼서 이런 측면 때문에 아마 법정 구속됐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판결은 2개가 됐고요. 나중에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그 14개 정도 사건이 지금 기소가 됐고 검찰에 의해서 지금 판결은 2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이 내용들에 대해서는 그 내용을 설명하면서 요것과 관련돼서 그 중간중간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의 어떤 비교인데요. 기존에도 이제 산업안전과 관련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이 이렇게 규율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중대재해처벌법은 별도로 이제 만든 법입니다. 그래서 중대재해처벌법이 그 산업안전보건법으로 규율을 다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거를 중대재해처벌법을 만들어서 별도로 규율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큰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조금은 그 어떤 큰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서 만들었다기보다는 뭔가 이렇게 조금 졸속으로 만들었다라는 어떤 그런 비판도 조금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기존의 어떤 산업안전보건법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규율을 다 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의무 주체에 보시면 사업주, 법인 사업주, 개인 사업주를 의무 주체로 하고 있고 다만 이제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 책임자 등만을 위한 그런 그 의무 주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이 다르고요. 산업안전보건법은 의무 내용에 보시면 그 사업주의 어떤 안전 조치, 어떤 이제 프레스 공작 기계나 위험 기계나 이런 부분에 대한 안전 조치, 그다음에 사업주의 보건 조치, 유해가스나 병원체 등 위험 물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보건 조치를 취하라는 그런 내용인데요. 이 중대재해처벌법은 이런 세세한 안전 조치나 보건 조치가 아니라 이 경영 책임자 등에 대해서 안전보건 관리 체계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라든지 이런 전체적인 어떤 관리에 대한 어떤 책임을 그렇게 묻는 법으로 내용이 좀 비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산업안전보건법은 조문을 따지면 시행령, 시행규칙 뭐 이렇게 하면 1000조가 넘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제 중대재해처벌법은 16개 조문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문 수도 몇 개 되지 않고 좀 그런 측면이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중대재해처벌법의 이제 시행 부분인데요. 이게 2021년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공포가 됐고 그 후로 이제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이제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제 50인 이상 사업장하고 공사 금액으로는 50억 원 이상의 공사 현장에서 지금 적용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아마 전기공사 업체 대부분의 경우에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제 2024년 1월 27일부터는 50억 원 미만의 공사 현장에서도 지금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아마 거의 대부분 다 이제 전부 다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2024년 1월 27일부터 그리고 이것이 이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이 된다고 그러는 그런 상황이 여러분들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요. 이런 형사처벌적인 측면도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이제 공사를 이렇게 낙찰을 받으실 때 어떤 안전보건 관리 체계 구축에 대한 어떤 평가 그런 보고서를 좀 제출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좀 변화하는 그렇게 지금 흐름이 있거든요. 저희도 이렇게 이제 교육을 진행하고 이렇게 컨설팅을 하다 보면 사실은 이제 어떤 공사를 낙찰을 받을 때 신용평가 보고서에 안전관리 보고서라는 그런 보고서를 제출해야만 계약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좀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보셨지만 온유파트너스도 그 원청 업체에 있는 근로자가 사망한 재해가 아니라 하청 업체 근로자가 사망한 재해거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한국제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하청 업체의 안전관리 체계에 대한 어떤 그런 평가를 해서 그 평가를 공사 낙찰을 하면서 계약서를 쓸 때 제출을 하라는 그런 내용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이 중처법 적용되는 상황에서 어떤 중처법이 적용되면서 형사처벌이나 어떤 민사적인 책임도 있지만 공사를 낙찰을 받을 때 이런 것들을 보고서를 제출하게끔 아마 의무화되는 그런 상황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분위기도 좀 알아두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보통은 이 낙찰을 받으시면서 요구할 때 이거를 미리 이렇게 뭐 어떤 공지를 하고 그러는 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보면은 그냥 바로 낙찰하면서 우리 원청에서 낙찰할 때 계약서 쓸 때 그 안전보건 관리 평가 보고서를 요구를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그 평가를 받을 때 한 1년 정도의 어떤 안전관리에 대한 어떤 서류들을 그 신용평가 나이스 DMB나 이런 신용평가 회사에서 그걸 제출을 해서 평가를 받거든요. 그래서 보통 보면은 그 제출할 때 그 안전관리 체계에 대한 부분들을 한 1년 정도 거를 요구를 하십니다. 그거를 보고 평가를 하는데요. 어쨌든 이제 그런 분위기가 됐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2024년 1월 27일부터 이제 적용이 되지만 어쨌든 아마 올해부터는 지금 이제 올해가 5월인데요. 그러면 내년 1월 24일 날 적용이 되더라도 올해 아마 공사 계약을 할 때는 아마 대부분 다 그런 안전보건 관리 체계 구축에 대한 어떤 보고서를 아마 요청을 할 걸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간중간 말씀드리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요. 중처법은 중대산업재해하고 중대시민재해로 나눠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내용을 아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아래의 사망, 부상, 질병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 이렇게 하고 있고, 그다음에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 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발생. 이걸 이제 중대산업재해로 규정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중대시민재해는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발생한 재해로서 아래의 사망, 부상, 질병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 이렇게 이제 두 개로 나눠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중대산업재해라고 그 세 가지로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중대산업재해라고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중대한 어떤 재해만을
중대산업재해로 말한다는 어떤 그런 뉘앙스로 느껴지는데요. 여기 3번에 보시면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 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도 지금 중대산업재해인데요. 실질적으로 이제 이런 부분들은 어떤 근로자들에 대해서 근로자들이 악용을 할 수 있는 소지도 있습니다. 본인들이 어떤 원인 모를 화학 물질이나 이런 부분에 노출이 돼서 피부염이 발생을 했다든지 이런 분들이 3명만 발생을 해도 1년 이내에 3명 발생을 해도 중대산업재해의 어떤 수사를 받을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50억 미만의 공사 현장에는 지금 아직 중처법이 적용되지 않지만 2024년 1월 27일이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이제 중처법이 적용되거든요. 그러면 그때가 넘어서 그때부터 어떤 이제 피부염이 발생했던 근로자들이 한 3명 이상이 발생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동청이 어떤 진정을 하게 되면 이게 이제 중대산업재해가 되는 겁니다. 사실은 어떤 피부염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게 좀 고의로 어떤 악용을 하는 그런 사례들도 있어요. 제가 이제 다른 지역에 계신 노무사님한테 요거는 들은 사례인데요. 어쨌든 그렇게 악용을 하는 그런 사례도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중처법에서는 중대산업재해하고 중대시민재해로 나눠서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중대시민재해하고 중대산업재해로 이렇게 두 가지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중처법에서는 저희 이제 전기공사 업체에서는 대부분 이제 대중이용 시설 또는 대중교통 수단을 어떤 설계, 제조, 관리하는 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부분은 이제 중대시민재해 규정은 적용되지 않고 중대산업재해 규정이 좀 혹시나 이제 적용될 수도 있다라는 부분이고, 만약에 이제 중처법에서 중대산업재해 규정이 적용된다 그러면 형사 책임으로는 경영 책임자는 산업재해 치사상죄의 어떤 책임을 지고 민사 책임으로는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산업재해 치사상죄의 어떤 성립 요건인데요. 산업재해 치사상죄는 위반행위 주체는 경영 책임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영 책임자는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해서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조금 약간 애매하게 규정을 하고 있다 보니까 보통 이제 회사에서 안전보건 담당 임원을 선임한다거나 아니면 부사장님을 선임해서 그분을 경영 책임자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안전보건에 관해서는 그런 어떤 컨설팅도 많이 했고요. 대기업에서는 이런 어떤 조직 변경이나 이런 컨설팅이나 이런 거를 많이 했었고, 사실은 이제 경총에서도 이런 안전보건 담당 임원이 경영 책임자 등에 해당한다라는 이런 해석들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직접 질문을 받았는데요. 공동대표이사로 그분이 안전에 관해서 총괄을 한다 그러면 그분이 경영 책임자로 될 수 있지 않느냐라고 해서 저희들도 이제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았었는데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질적으로는 그분이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 그 경우에 한해서 경영 책임자로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어떤 형식상으로 안전보건 담당 임원을 선임한다고 하더라도 그분 같은 경우는 경영 책임자로 좀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 경우에 내용을 조금 신뢰를 들어서 좀 말씀드리면, 원래 이제 중처법 처음에 나왔을 때 시행되고 한 며칠 있다가 삼표 산업에서 이제 채석장 붕괴되는 사고가 아마 일어났어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아마 뉴스에서도 굉장히 많이 그 부분은 보셨고 그 내용을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노동부에서는 이제 삼표 산업을 수사를 하면서 중처법 위반에 대한 어떤 수사를 하고 중처법 위반에 대해서 기소 의견으로 삼표 산업 대표님을 중처법 위반에 대한 책임으로 기소 의견을 올렸어요. 근데 실제로 검찰에서는 삼표그룹의 삼표산업 대표님이 아니라 삼표그룹의 회장님을 지금 기소를 하셨어요. 아직 이제 재판 결과는 아직 안 나왔는데요. 이제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마 뉴스에서도 굉장히 이 부분은 크게 나오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보면은 이제 왜 이제 그렇게 원래는 삼표산업 대표님을 수사를 해서 삼표산업 대표님이 기소 의견으로 올라갔는데 검찰에서는 삼표산업 대표가 아니라 삼표그룹 회장님을 기소를 했느냐라고 했을 때 삼표산업의 어떤 사업 계획이나 어떤 결제에 있어서 삼표그룹 회장님의 어떤 서명이 많이 들어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중처법이 시행이 되고 그다음에 중처법이 시행된 이후에 이제 처음으로 사고가 발생했고 그렇기 때문에 노동부가 이제 처음에 그때가 아마 연휴 때였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그때 이제 압수수색도 이렇게 진행하면서 언론에 굉장히 많이 나왔었어요 뉴스에. 그러면서 서류들을 굉장히 많이 압수해 갔는데요. 그 서류들 가운데서 삼표산업 대표님이 최종 결정권자로 이런 그 어떤 사업의 어떤 수행이나 계획 이런 부분들이 결정권자로 된 것이 아니라 아마 삼표그룹 회장님이 최종 결정권자로 됐다는 어떤 그런 뒷받침하는 소리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기 때문에 뭐 그런 걸 가지고 삼표그룹 회장님을 기소하지 않았나. 그래서 일단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단 고용노동부는 안전보건 담당 이사를 두는 경우에도 대표이사는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입장이고 실질적으로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이 이제 경영 책임자로 해석이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어떤 그 형식상의 어떤 서류상의 어떤 그런 측면보다도 실질적으로 어떤 누가 어떤 사업을 총괄하고 그 결정을 하느냐 그리고 안전보건에 관한 예산 편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누가 이거 결정을 하고 집행을 하느냐 그런 측면으로 이 경영 책임자를 해석한다라는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위반 행위의 대상자, 그 종사자라는 그런 표현인데요. 이 부분은 이제 그 원래 산업안전보건법도 원래 기존에는 그 본인의 근로자가 보호 대상이었어요. 근데 나머지 이제 하청업체의 어떤 근로자까지 그 보호 대상으로 들어왔습니다. 개념이. 그렇게 원래 2020년도에도 산업안전보건법도 굉장히 좀 강하게 개정이 됐지만 중처법은 이에 더해서 종사자라는 개념을 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급 사업의 수급인인 근로자에 대해서도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의 대상이 된다라는 그런 말씀인데요. 아까 뉴스에서 보셨겠지만 온유 파트너스에서도 실질적으로 본인 원청업체의 어떤 근로자가 사망한 재해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하청업체의 근로자가 사망한 재해였음에도 불구하고 원청의 대표님이 지금 처벌을 받으신 건이거든요. 그렇게 된다 그러면 여기 보면 도급 사업의 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해서도 그 안전보건 확보 의무의 이행이 대상이 된다라는 그런 말씀드리고요. 한국제강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도 하청업체의 근로자가 사망한 재해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그 하청업체를 선정함에 있어서 어떤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얼마나 잘 하고 있는 업체인지 그런 평가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 안전보건 관리 체계 구축에 대한 어떤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중대산업 또 성립 요건으로서 중대산업재해 어떤 결과가 발생을 해야 되는데요. 중대산업재해 어떤 결과 발생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 결과 발생과 안전보건 확보 의무 위반 행위하고 어떤 인과관계가 인정돼야 되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보통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떤 사고가 났을 때 그 사고가 난 공정에서 어떤 위험성 평가를 하지 않았다던가 이런 부분들이 이제 기소를 할 때 위험성 평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중대산업재해 결과가 발생했다라는 그런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라는 그런 측면으로 이제 기소를 하게 되는데요. 아마 좀 이따 좀 뒤에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릴 예정이지만 제일 많이 발생하는 부분이 위험성 평가에 관한 어떤 거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라는 부분하고 이제 안전보건 관리 총괄 책임자에 대한 어떤 평가와 관리 어떤 조치 의무를 하지 않았다라는 그 두 가지 사항이 굉장히 많이 이제 그 기소 의견으로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뒤에 그 어떤 분석을 통해서 14개 기소 사건 중 가운데서 어떤 원인으로 이제 이거를 기소를 했는지 그 통계 자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산업재해 치사상죄의 어떤 성립 요건으로 이런 예견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는 그런 내용인데요. 예견 가능성은 어쨌든 공사 현장이고 이런 현장에서는 당연히 예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뭐 특별히 말씀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제 산업재해 치사죄가 성립하는 경우에 형벌에서는 이제 양벌 규정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사망자가 발생하면 경영 책임자에게는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이하 벌금. 그다음에 법인하고 기관에서는 50억 이하 벌금이고요. 그다음에 부상 질병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이하 벌금, 그다음에 10억 이하 벌금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굉장히 높게 지금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아까 첫 번째 판결 온유 파트너스에서는 1년 6개월 징역에 집행유예 3년, 그다음에 법인한테는 3천만 원 벌금. 그리고 아까 두 번째 한국제강 판결에서는
경영 책임자에게 징역 1년. 근데 이제 법정 구속이 됐죠. 바로. 그다음에 집행유예가 없었고 실형이었습니다. 그리고 법인하고 기관한테는 1억 벌금을 이렇게 받았는데요. 이게 굉장히 지금 어떤 중처법 위반에 대한 어떤 책임이 굉장히 크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그 원청에서 어떤 하청을 줄 때 그런 안전보건관리 체계에 대한 어떤 요즘에 이런 그 보고서를 평가를 받는 그런 부분이 좀 크게 그 변화하고 있다라는 그런 부분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이제 그 중처법에서는 형사 책임도 규정하고 있지만 그 민사상 책임도 그 별도로 규정을 하고 있어요. 원래도 어차피 사고가 발생하고 그런 민사상 책임이 발생을 하는데요. 중처법에서는 이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을 하고 있거든요. 아까 이제 언론에도 그렇고 이렇게 나온 내용을 보면 이 두 가지 사건이 지금 언론에 나오고 굉장히 형사 책임에 대한 부분이 부각돼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또 이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크게 또 그 물밑에서는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이 내용을 보면 민사책임 부담자는 법인하고 기관인데요. 이 책임의 한도를 원래 기존의 어떤 손해배상금의 5배까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게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이 들어와 있다. 그리고 이 5배까지 그 배상액을 산정할 때 고려사항은 어떤 고의나 중과실, 그다음에 의무 위반 행위의 종류나 내용, 그다음에 의무 위반 행위로 인한 피해 규모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몇 배 정도로 이렇게 한다라는 내용을 그 판결로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뒤에 보시면 이제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지금 뉴스에 나오는 부분은 굉장히 크게 나오는 부분은 형사 책임에 관한 부분인데요. 이제 민사 책임에 관한 부분은 언론에는 크게 나오지는 않고 있어요. 근데 어쨌든 여기 내용을 보시면 중대재해처벌법 유족 보상금만 5배 이렇게 키웠다라는 내용인데요. 삼표산업의 경우에는 이제 중대재해처벌법 1호 사건인데요. 삼표산업 유족 측 1인당 30억 원 안팎을 요구했고요. 그다음에 실제 합의는 12억에서 15억 원 선에서 유족 보상금이 합의가 됐고, 동국제강 같은 경우에는 유족 측에서 과거보다 2배 가량 높은 수준의 사망자 1인당 유족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을 협의 중이다라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저희들이 작년에 그 자문했던 어떤 건설업체에서 실제 이제 협의나 이런 민사 그 합의에 대한 내용을 조금 조력을 많이 드렸었어요. 근데 기존에 이제 원래 저희들이 그 산재에 대한 보상에 대한 부분하고 민사 합의금에 대한 부분을 좀 계산을 해드려서 기본적으로 이제 어떤 재해가 발생하면 재해 발생에 대한 그 민사 손해배상금을 계산을 해서 그 대표님들이 합의를 좀 할 수 있도록 좀 도움을 드리고 있는데요. 작년에 이제 중처법 적용돼서 되었던 사례들을 처음으로 이제 저희들이 그 조력을 좀 드렸는데요. 작년에 이제 사고가 난 다음에 어떤 장례 절차를 치르고 그 유족 측의 어떤 유족 측에서 장례 절차가 끝남과 동시에 변호사를 선임하셔가지고 아까 뉴스 같은 그런 내용들을 뉴스들을 보낸 겁니다. 보내서 그것도 구체적인 금액은 제시하지 않고 한 20억에서 30억 이런 뉴스들을 자꾸 보내면서 합의를 좀 유도하고 그랬었는데요. 실제로는 이제 저희들이 도움을 드렸을 때는 한 1.7배에서 2.8배 원래 기존의 어떤 그 손해배상금에서 그렇게 좀 합의를 어떻게 다행스럽게 했습니다. 원래는 합의가 좀 되기가 좀 어려웠을 수도 있는데 그 경우에는 약간 좀 독특하게 약간 조금 합의가 다행스럽게도 합의가 조금 됐는데요. 원래 이제 그분 같은 경우에는 그 연세가 이제 사고 난 재해자 같은 경우에는 연세가 62세였었고 가동 연한이 한 3년 정도밖에 안 남으셨고 또 그 뒤로 이제 또 원래 전문적인 어떤 기술을 갖고 있으신 분이 아니고 일용직이셨기 때문에 단가가 높지 않으셨기 때문에 실제 이제 금액이 아주 크진 않았어요. 원래 기존의 그 어떤 그 케이스로 본다 그러면 그분 같은 경우에는 근제보험으로도 산재보험, 근제보험 거기에 조금 약간의 위로금 정도면 충분히 합의가 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 중처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이다 보니까 이게 유족들이 이런 보상들을 요구했고 저희들이 기존에 이제 징벌적 손해배상 관련됐던 판결들을 다 찾아보고 또 이런 것들을 찾아보고 했었을 때 보통 1.5배에서 2배 사이에서 판결이 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하고 그다음에 다른 사업장들이 얼마의 합의, 어느 정도의 합의를 했는지 그런 것들을 조사해서 제시를 해서 다행스럽게 합의가 됐는데요. 대표님들은 아마 생각해 보시기에
만약에 이제 굉장히 그 젊고 그다음에 나이가 좀 그 젊으신 분이 기술을 가지고 있으신 분이 단가가 높으신 분이 만약에 사고가 났다 그러면 이게 곱하기 2를 한다거나 뭐 3을 뭐 이렇게 요구를 하게 되면 이 금액이 20억, 30억이 진짜 실제로 요구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이 있다. 그래서 아마 지금 현재는 형사 책임이 굉장히 지금 언론에 나오고 그 강조가 되고 있는데요. 실제로는 이 민사적인 어떤 책임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지금 물밑에서는 많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이 중처법이 그런 적용이 되고 형사 책임이 인정돼야만 이제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도 인정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제 안전보건 관리 체계,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제대로 이행을 한다 그러면 이 중처법에 적용이 되지 않고 중처법으로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안전보건 경영 책임자 등이 해야 될 안전보건 확보 의무는 그 4가지 의무입니다. 크게 이제 4가지인데요. 의무 1과 같은 경우에는 재해 예방에 필요한 인력, 예산 등 안전보건 관리 체계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고요. 그 이행에 관한 조치로서 9가지를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 방침의 설정, 그다음에 전담 조직의 설치, 그다음에 유해 위험 요인 확인 개선 절차 마련, 점검 및 필요한 조치 등 이렇게 9가지를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이 사실은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고 안전보건 관리 체계 구축을 해야 될 어떤 중요한 그 사항인데요. 의무 2하고 의무 3, 의무 4는 원래 기존에도 해야 됐고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거는 의무 1, 안전보건 관리 체계 구축입니다. 의무 2 같은 경우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당연히 이 부분은 그 매뉴얼을 만드셔갖고 그 수시로 훈련을 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행정기관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시정을 명한 부분은 당연히 이행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원래도 당연히 해야 되는 그런 측면이기 때문에 뭐 중처법 때문에 이걸 한다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다음에 의무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무사도 사실은 산안법상 지켜야 되는 어떤 의무를 관리상의 조치를 다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원래 의무 2, 3, 4는 당연히 해야 되는 원래도 해야 되는 부분을 이렇게 규정을 해 놓은 부분이고 만약에 이제 새로 조금 추가가 된 부분이 의무 1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이 부분인데요. 이 부분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중처법의 어떤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에 대한 그런 의무 내용입니다. 이 9가지 의무를 제대로 이행을 한다 그러면 어떤 중처법상 어떤 처벌을 받지 않고 민사상 어떤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면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실제 지금 이제 여러 건이 지금 이렇게 수사가 되고 있지만 실제로 기소가 된 건은 14건입니다. 14건. 14건이고 아마 기소 의견으로 올라간 건은 나중에 통계로 나오는데요. 제가 정확한 숫자는 이따가 보여드릴 텐데요. 25%가 안 됩니다. 25%가. 그래서 어쨌든 이제 그리고 이게 수사를 할 때 보면 전체적으로 이 9가지 내용에 대해서 그럼 다 지켜야 되냐 그렇게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종합적으로 좀 판단하는 그런 내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의문을 많이 가지시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이제 중간에 교육을 진행하다가 좀 내용을 조금 바꿔서 넣었는데요. 예, 실질적인 어떤 지배 관리의 의미라는 부분인데요. 이 건설 현장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개의 어떤 전문 건설 업체가 동시다발적으로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가 좀 많은데요. 이 경우에 이제 예를 들면 중처법 적용이 그럼 다 되느냐? 하청의 전문 건설 업체라도 50억 이상 공사 금액을 도급받을 수 있고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원청하고 두 개 다 책임을 지느냐 뭐 그런 질문을 좀 하셨어요. 그래서 중간에 내용을 넣어놨는데요. 예, 전문 공사 사이에 어떤 순사나 동시 진행 여부 등을 총괄 조율하는 것은 종합건설 업체가 이거를 조율을 하기 때문에 건설 현장의 경우에는 종합건설 업체의 어떤 실질적인 지배 운영 관리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건설 업체가 이제 중처법상 어떤 책임이 주체가 된다. 다만 이제 그 사고가 발생하고 그러면 산업법에 대한 책임은 하청업체가 아마 지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동시다발적으로 이렇게 공사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중처법상 책임은 종합건설업체에서 실질적인 지배 운영 관리하는 그런 데서 지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저희들이 만든 자료인데요. 아까 이제 의무 1하고 의무 2하고 의무 3, 의무 4에서 그러면 실질적으로 어떤 서류들을 회사에서 관리를 해야 되냐라는
하겠다라는 내용인데요. 저희들이 이제 다 정리를 해가지고 요 서류만 본사나 이제 그 현장에서 가지고 있으면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을 한 것으로 그렇게 된 서류로 정리를 했습니다. 아마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어떤 교재에서도 요 내용을 이렇게 완벽하게 한 장에 이렇게 딱 정리한 거는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완벽하게 이제 요것만 하면 딱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을 한 것이다라고 해서 정리를 한 내용인데요. 간단히 이제 아마 좀 이따가 그 안전기술원의 소장님께서 그 구축의 체계 구축에 대한 내용을 조금 설명해 주실 거지만 요거 잠깐 보시면 요 1-1이 9가지인데요. 안전보건 목표, 안전보건 경영 방침 요거 그냥 설정하셔가지고 자료도 많고 컨설팅 받으셔도 되고 요거 설정하셔가지고 이제 현장별로 경영 방침을 다 이렇게 부착을 하신 다음에 요거 다 그 근로자들이 볼 수 있는데 부착을 하시고 사진을 찍어서 이제 근거 자료로 남겨놓는 거죠. 그다음에 전담 조직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그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 전담 조직에 대한 부분은 조금 이제 그 아마 저희 전기공사 업체에서는 이 부분 전담 조직은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할 필요는 없는 걸로 돼 있고 그 다음에 여기 1-3번은 위험성 평가에 대한 부분인데요. 사실은 위험성 평가는 지금도 현재도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 공사 현장에 있는 위험성 평가가 공사 현장마다 각각 다 다르실 거예요. 아마 지금 하고 있는 그 부분이 현장마다 뭐 어떤 현장 소장님의 어떤 그 가지고 있는 어떤 파일에 따라서 각각 다르게 하실 텐데요. 지금 이제 본사의 위험성 평가 규정을 만들고 그 하고 있는 그 위험성 평가에 대해서 어떤 절차를 통해서 제대로 하고 있는 그런 거를 그 정리를 좀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아마 위험성 평가는 안 하고 계시지 않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하고 계시는데 그 하고 계실 때 그 위험성 평가 규정에 따라서 위험성 평가 회의 그다음에 위험성 평가 어떤 그 양식을 그 현장별로 그 좀 약간 통일을 하셔갖고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이제 나머지는 이제 예산 편성이나 이런 부분들은 서류가 당연히 있으니까 그 양식에 맞춰가지고 예산 편성하시면 될 것 같고 요런 뭐 제가 다 말씀은 좀 드리기는 좀 그런데요. 어쨌든 요런 서류들을 다 가지고 계시고 본사에서 이렇게 그 준비를 하고 계시면 혹시나 중대재해가 발생하더라도 이 서류들을 다 제출하라고 이제 노동부에서 하거든요. 실제로는 이 9가지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에 대한 내용들을 일일이 다 서류를 다 요청을 하실 때 지금 우리 회사가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서류를 제출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 파일은 뭐 사진 찍어줘도 되겠지만 어쨌든 아까 그 여기 직원분께서 팀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요 파일을 요청을 하시면 요거를 조금 이제 업데이트된 내용을 그 파일로 아마 보내드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굳이 지금 이 내용 안에는 없는데요. 어쨌든 요거는 파일로 받아보셔서 요걸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을 하실 때 요거를 챙겨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 정리한 내용은 뭐 지금 뭐 다른 데에서는 아마 없을 텐데요. 어쨌든 요 부분이 체계 구축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목차인데요.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에 관련된 내용은 사실은 저희가 이제 작년에 그 전기공사 업체를 이렇게 그 컨설팅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간단히 어떤 포인트만을 넣어서 이 내용을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읽어보시면 아까 말한 9가지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을 하실 때 굉장히 좀 어떤 포인트로 삼으셔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요 내용은 이제 조금 제가 생략을 하고 진행을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 대응 방안이라는 목차로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 지금 이제 중대재해처벌법 사건 처리 현황인데요. 그 검찰에서 이제 기소한 건은 14건이고, 그다음에 검찰에서 불기소한 건은 1건입니다. 그리고 노동청의 어떤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건은 34건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소송이 진행된 건은 14건인데 그 중에 이제 2개가 판결이 났습니다. 아까 온유 파트너스 판결하고 그다음에 한국제강 판결이 2개가 난 건이고요. 그럼 어떤 건으로 기소를 했느냐라고 보시면 제일 많은 건이 3번에 위험성 평가를 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대부분 다 위험성 평가를 하지 않았다라는 내용인데요. 이렇게 이제 뭐 아까 한국제강도 그렇고 작은 회사는 아주 작은 회사는 아니거든요. 거기가. 근데도 이제 위험성 평가를 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그런 내용이 들어갔다는 거는 실질적으로는 아마 한국제강은 아마 위험성 평가를 했다라는 걸로 나왔는데요. 어쨌든 이게 큰 회사에서도 위험성 평가를 함에도 불구하고 위험성 평가를 안 했다라는 걸로 이렇게 기소가 되는 거는 그 이유는 이제 위험성 평가 규정에 따라 하지 않고 그냥 기존의 관행대로
그 위험성 평가를 현장 소장님이 본인이 혼자 이렇게 위험성 평가하시고 사인하시고 이렇게 했던 거는 사실은 이제 실제 위험성 평가를 했던 걸로 그 판단을 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어떤 회사에서 위험성 평가에 관한 어떤 규정이 있고 그 규정에 따라서 그 최초, 정기, 수시 이런 평가를 하셔야 되고 중간에 위험성 평가를 하기 전에 어떤 회의를 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징빙으로 다 올라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아마 위험성 평가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제일 많이 기소가 됐다라는 측면이고 그다음에 이 14건 기소가 됐는데요. 그중에 14건 기소가 모두 대부분 다 기소가 된 이유가 제일 큰 게 제일 많이 그 기소되는 원인으로 들어간 게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 등의 평가 기준 마련 및 평가 관리를 안 했다라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선임도 하시고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선임을 그 요건에 맞으시면 할 텐데요. 그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이제 평가 관리를 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측면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지금 14개 아마 기소가 됐는데 그 기소된 사업장 모두 다 대부분 다 요거 가지고 기소를 했어요. 그래서 제일 큰 내용이고 나머지는 이제 뭐 매뉴얼 마련 조치를 하지 않았다라든지 뭐 이런 내용들로 지금 14건이 그 기소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자료를 보시고 좀 나중에 혹시 확인해 보시면 되는데요.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어쨌든 저희도 그때 저희가 이제 중대재해 발생한 어떤 이제 건설회사를 그 자문 드리면서 조력을 드리면서 느꼈던 부분은 뭐냐면 사고가 발생하면 실제로 이제 바로 그날 당일에 오셔가지고 그 공사 현장에 있는 서류들을 일단 이미 제출을 요구하셔가지고 받아가시거든요. 그 받아가시는 과정에서 회사에서 어떤 서류를 이렇게 뭐 조작하거나 이런 걸 하지 못하도록 바로 그 있는 서류들을 받아가시면서 제일 중요하게 보는 게 위험성 평가에서 그 사고 난 공정에 있어서 사고 난 공정에 그 공정에 대한 위험성 평가를 했느냐 안 했느냐 그걸 제일 먼저 확인하세요. 그 감독관들이 현장에 오신 다음에 그래서 위험성 평가 사고가 나면 뭐 실제로 위험성 평가를 하게 될 때 그 부분을 그 위험성 평가를 해야만 이게 위험성 평가를 한 거로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측면이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나머지 이제 그 서류들은 또 본사에 오셔갖고 이런 서류들을 다 이렇게 걷어 가시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조금 말씀드리고 중대재해가 이제 발생을 하고 이제 수사 어떤 처리 절차인데요. 중대재해가 발생을 하게 되면 그 경찰서하고 그다음에 노동청 이 두 군데서 동시에 이렇게 수사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경찰서도 진행되고 노동청도 진행되는데요. 노동청에서 일단 이제 어떤 프로세스를 보시면 그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그 작업중지 명령이 내려지거든요. 그래서 이 작업중지 명령이 내려지면 어쨌든 이제 대표님들은 이제 작업중지 해제를 위한 어떤 노력을 하셔야 될 텐데요. 안전보건 실태 점검 및 개선 조치를 먼저 하시고 거기에 대한 보고서를 만드신 다음에 이제 관할 노동청에 작업중지 해제 신청을 하시면 작업중지 해제 심의위원회가 열립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대표님이나 아니면 담당 직원이나 아니면 저희 노무사들이 그 아까 안전보건 실태 점검 및 개선 조치 보고서를 이렇게 브리핑을 해가지고 그다음에 작업중지 이제 해제를 하는 그런 절차를 밟아서 하면 되고요. 요거는 이제 그 관할 노동지청에서 진행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는 이 중처법에 대한 어떤 수사나 조사는 광역중대재해관리과에서 하기 때문에 별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 부분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작업중지는 이렇게 해제를 한다라는 그런 부분이고 여기 이제 중대재해 관련해서 그 무과실 준비 서류라고 저희들이 기존에 이제 그 산업안전 관련해서 노무법인 등에서 이렇게 준비를 했던 서류입니다. 그래서 이게 나중에 어떤 사고가 발생했을 때 법원의 어떤 판결이나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 수 있는 서류들을 사고가 나면 이제 경황이 없기 때문에 이런 서류들을 만들지를 않거든요. 아마 규모가 좀 작고 이런 업체에서는 더더군다나 그런데요. 어쨌든 이런 부분 이 리스트를 보시고 그 진술서나 그다음에 목격자 진술서 이런 거를 만드시면 추후에 어떤 법적 분쟁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니까요. 미리미리 이렇게 보셔가지고 이제 사고가 나면 안 되지만 혹시나 난다 그러면 이런 서류들을 조금 만들으셔가지고 좀 사고 대응하는데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그 중대재해 발생과 산업재해 보상보험법인데요. 민사상 손해배상액에 산정되는 어떤 그런 내용인데요. 기존에 저희 노무사들이 이제 이렇게
그 작업을 계산을 해서 민사상 손해배상액을 산정을 하고 거기 이제 그 산재보험의 어떤 보상 금액하고 민사상 손해배상액을 산정을 해서 대표님들이 이제 어떤 합의나 유족 측하고 합의나 이런 부분 할 수 있도록 조력을 많이 드렸어요, 저희들이.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처법이 적용이 된다 그러면 이게 징벌적 손해배상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2배 내지 3배로 그 합의금이 산출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요거는 이제 최근에 보면 그 기존에는 아까 뭐 동국제강도 그렇고 삼표산업도 그렇고 이 합의가 이제 이미 돼버렸지만 최근에는 이게 어쨌든 기존 일반 합의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기존 일반 합의를 한 다음에 중처법이 유죄가 적용된 되고 난 다음에 다시 이 중처법의 배액에 대한 합의를 하는 걸로 이렇게 나눠서 합의를 진행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도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이 합의라는 게 그럼 합의를 안 하면 되지 않느냐 뭐 이런 말씀도 하세요. 근데 실제 이제 그 중대재해처벌법 수사나 이런 부분이 이제 개시가 되면 그 노동부 쪽에서도 그렇고 어쨌든 민원이나 어떤 이런 부분이 발생할 여지도 있기 때문에 그 감독관님들께서 합의는 됐느냐라고 이제 계속 굉장히 물어보시고 강조하시고 그래서 그 합의를 안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실제로 이 수사를 중처법에 대한 어떤 수사를 받게 되면 그 합의를 해서 처벌불원서나 탄원서를 이렇게 제출해야만 어떤 수사나 이런 조사가 굉장히 좀 원활하게 진행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이제 대부분 다 합의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이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교육을 이렇게 좀 두서없이 조금 진행드리긴 했는데요. 어쨌든 이 교육 내용이 그 중처법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교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